예, 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강의를 맡고 있는 임현철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벌써 이제 7강 조선교육, 지난 강의에 이어서 조선교육 근대 이후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이후부터 우리 일제강점기 교육까지, 일제강점기 교육으로 하긴 뭐하고요. 하여튼 일제강점기 시대의 교육 정책에 대해까지 여러분들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 7강은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교육 입국 조서 먼저 우리가 중요한 내용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근대학교는 여러분들 솔직히 간략하기만 외우시면 됩니다. 정리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일제화 식민교육도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마지막에 우리나라 근대 학자 교육과 근대 교육과 중에서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여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근대학교 부분 간단하게 외우는 부분이 주로 출제될 거고요. 나머지는 시대적 배경만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으로 여러분들 강의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1900 교육 입국 조서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먼저 1895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하냐?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갑오개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들 갑오개혁보다는 그냥 정확히 말해서 2차 갑오개혁 때 실시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 입국 조서는 여러분들 1895년 2차 갑오개혁 때 교육에 대한 어떤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이후에 각종 학교들이 생겨난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첫 번째 줄에 갑오개혁 이후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발표된 교육에 대한 조서가 원래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여러분들. 자,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가장 키워드 핵심입니다. 결국 교육 입국 조서에서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왜 교육을 중요시하냐? 교육의 중요성이 왜 중요시되냐? 라고 할 때는 자, 바로 이 첫 번째 국가의 부강입니다. 자, 국가의 부강은 지식의 계명에 달려 있고요. 교육은 실로 국가를 보존하는 그 말. 자, 그럼 이 두 단어. 국가를 보존한다. 또는 국가의 부강. 자, 그럼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해서 교육은 왜 필요합니까? 네, 이겁니다. 당시에 우리 시대적 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895년 같은 거는 우리가 을미사변이 일어나기 직전이고요. 물론 1895년에 일어났지만 갑오개혁 다음에 이제 을미사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시에 우리나라 94년, 95년에부터는 우리나라에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청나라 일본이 조선을 두고 여러분들 경쟁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 자주성이 약간은 훼손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침략당한 이유가 근대 교육을 하지 못해서다.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국가의 부강, 그 다음에 국가를 보존하는데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교육 입국 조서가 발표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교육 입국 조서에는 하나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가의 부강, 국가를 보존하는 일. 오케이? 자, 이게 바로 교육 입국 조서를 발표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 이러한 입국 조서를 발표한 난 이후에 각종 소학교, 이들 말하는 초등학교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중학교,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합니다. 한성사범. 그래서 언급하겠지만 요 사범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최초로. 요거 좀 포인트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왔죠. 한성중학교도 건립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실제로 국가의 부강을 위해서 교육을 시작한다. 하나 먼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각종 학교들이 만들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뭘 살펴볼 거냐면요. 실제로 이러한 이 교육 입국 조서의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네, 교육 입국 조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맨 위부터 같이 볼게요. 교육은 그 길이 있는 것이니 헛된 이름과 실용을 먼저 분별하여 할지로다. 그랬습니다. 자, 일단 헛된 이름. 이건 다른 말로 여러분들은 빌어쳐 써갖고 허명이죠. 허명. 그러니까 쓸데없는 헛된 이름, 기존에 했던 근대적이지 않은 교육 없어요. 실용적. 실용으로는 뭘? 아까 말씀드렸죠. 국가 부강에 필요한 해당 지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독서나 습자로, 독서는 여러분들 책 읽는 거, 습자는 여러분들 유교 경전 같은 거 읽는 거 얘기입니다. 찌꺼기나 줍기에 몰두하여 시세대국. 자, 시세대국. 당시의 시세.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세를 보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아무래도 좀 자주권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라 그랬죠. 그래서 어두운 자는 비록 그 문장이 고금을 능할지라도 쓸모없는 서생이 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존에 여러분들 책만 읽는 사람들, 시세, 정체, 장시의 새로운 정세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서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실용적인 학문 안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 질문, 정부에 명하여 여러분들 널리 학교를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여 너희들의 신민의 학습으로, 자, 국가 중흥에 큰 공을 세우자. 자, 국가공은 아까도 말했지만 국가 부강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너희들 신민은 충군하고 위국하는 마음으로 너희의, 자, 중요한 단어 나오네요. 덕과 몸과 좀 쉽게 말하면 지덕체죠, 저게. 지덕체, 그렇죠? 그래서 이건 강조하는 거 다시 한번 지덕체, 덕체. 자, 요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키포인트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지덕체, 덕과 몸과 지를 기를지어다. 왕실의 안전이 너희들 신민교육에 있고 국가의 부강도. 자, 신민교육에 있다. 마지막에 또 나오죠. 국가의 부강도 결국 너희들 신민의 교육에 있도다. 자, 그럼 여러분들 도식화 시켜보냐면요. 지덕체를 통해서, 실용적인 걸 통해서, 실용적인 공부를 통해서요. 그렇죠? 결국 뭐 하자? 네, 국가 부강, 국가를 강력하게 하자. 자, 이게 여러분들 말 그대로 교육 입국 조서의 내용입니다. 자, 간단하게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교육 입국 조서 이후에 많은 사범학교들, 중학교들, 소학교들이 생겨났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특히 실용, 그 다음에 국가증흥, 그 다음에 덕과 목과 지를 동시에 하자. 그렇죠? 요거 같이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들 가볍게 여러분들 살펴보냐면요. 예. 자, 특징. 근대학제, 예, 근대학제의 확립.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뭐 생겼다 그랬죠? 네, 소학교, 오늘날의 초등학교, 네, 그 다음에 중등학교 만들어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교육할 수 있는, 네, 사범대까지, 사범대학교까지, 사범교육기관까지 생각났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국민의 교육의 권장과 민족주의 교육의 행성. 자, 민족주의 교육의 행성. 민족주의 교육은 무슨 뜻이냐? 결국 국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3번, 근로와 역행의 습성 기를 것을 강조했다. 말 그대로 근로, 역행. 저 여러분들 뭐야? 역행,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하는 거. 결국 단순하게 이것만 쌓는 것이 아니고 요것도 쌓고 요것도 쌓다. 바로 밑에 줄에 나오죠. 덕육, 체육, 지육을 바탕으로 궁극과 증을 못다. 자,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되는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들으시면서, 예, 빠른 배속으로 들으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내용만 여러분들 핵심 기출로 딱 기억해 두시면 그게 여러분들 그대로 시험 문제 출제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교육기고에서 요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자, 다음 중 구한말 고정이 선포한, 자, 고정이 선포했습니다. 교육입국 조서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교육을 통한 국가건설. 자, 그렇죠. 국가건설. 국가 중흥 또는 국가 부강이라는 말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허명을 버리고, 네, 쓸데없는 이름뿐인 문장 외우는 거 이런 거 버리고,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실용성을 숭상할 것을 역사하다.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세 번째, 학교를 널리 세워 인재를 양성.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 교육입국조서 이후에 각종 소학교, 중등학교, 사범학교까지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최덕지, 맞네요. 근데 아이고 순으로 아니죠, 여러분들. 어떤 순서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동시에 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최소한 이 내용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기시면은 우리가 페이지 여러분들 제가 페이지 가끔씩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하는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러분들 간단히 보면 됩니다. 간단히. 네,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네, 근대, 이제 이때 당시 근대의 학교 설립도 이루어졌는데요. 첫 번째, 정부의 관학입니다. 자, 정부에서 관학. 어렵지 않고요. 첫 번째, 동문학. 예, 영어 통역자 양성기관입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영어 통역자. 말 그대로 오늘날에, 그럼 당연히 영어 통역까지 외국어 교육이겠죠? 당시에 시대 상황을 반영합니다. 저 1833년에
우리가 83년 여러분들 계속 개항 이후에 개화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외국어 양성, 외국어 통역하는 사람들의 양성이 필요했다라는 의미에서 동문학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자, 우리나라 최고의 근대적 사학.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어찌 보면 근대적 사학에서는 최초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 아주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대적 사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경공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사학이라 여러분들 이거 아니죠? 사학이 아니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들. 사학이 아니고 여러분들 관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학. 이 빌어먹을 놈의 오타,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사학을 관학이라 쓰는 거 사학이라 쓰는데 여러분들 또 끄떡거리면 안 되죠, 이거. 여러분들 실수했습니다. 관학입니다, 관학. 예, 유경공원 여러분들 관학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 하시고요. 관학으로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자, 유경공원 국가에서 없는 최고의 관학입니다. 최초의 관학이고, 여러분들 요 위에는 여러분들 약간 특수적이죠. 영어 공부니까, 그죠? 통역자니까. 그래서 실제로 최초의 관학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학교 아까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말씀드렸고, 초등학교 국민생활의 기초에 필요한 일반 지식이라고 했는데요. 역시 이 소학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한성사범학교, 우리나라 최초의 교사 양성기관. 이 두 개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 시대적으로 봐서 다르죠, 여러분들. 요거는 미리 이전에 만들어진 거고요. 요거는 앞서 우리가 배웠던 요 두 가지는 교육입국조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여러분들 895년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요 유경곤의 사학, 제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했는지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 얼굴이 빨개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자, 그럼 다음에 이렇게만 간단히 외우시면 돼요. 특히 하나만 외우신다? 그럼 여러분들, 유경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초의 근대적 관학이다. 근대적 학교다.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살펴볼 게, 이제 사학입니다. 사학. 자, 사학. 근데 이 사학에서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기출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출문제냐?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한 문제 만약에 나온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냐? 자, 민족 선각자들, 실은 민족주의 교육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만든 학교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교사, 그렇죠? 외국의 기독교, 개신교죠. 그 당시에 개신교나 천주교 신자들이 만든 학교들을 구분하는 문제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드릴 부분은 없고요. 요 부분만 따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 딱 세 학교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원산학사,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여기죠. 여기 나와야 되는데 아까 거기 나왔고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자, VS 제가 아까 실수 만회하는 거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유경공원 뭐라고 했었죠? 유경공원 관학, 최초의 관학, 근대적 관학이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근대적 사학, 원산학사입니다. 저기 지금 북한에 있는 원산의 지역에 덕원 은민들, 다시 덕원 주민들이 세운 최초의 근대적 사학으로서 영어도 가르치고요, 신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자도 가르치고 무술도 가르치고 이런 등등등의 근대적 사학이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대성학교, 오산학교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대성학교는 이제 뒤에 배울 안창호 선생님께서 만든 게 대성학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산학교는 이승원 선생님이 만든 학교고요. 실제로 지금 오산학교 같은 경우는 남한 쪽으로 내려와서요. 지금 한 용산구 쪽인가? 아마 현재 지금 있는 학교, 역사가 상당히 좀 오래된 학교죠. 오산학교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자, 원산학사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최초의 근대사학이다. 그 다음에 대성학교 안창호 선생님, 오산학교 이승원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민족주의 선각자들이 만든 학교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일반 선교사들이 만든 학교로 구분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넘기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세 번째 이제 일제하 식민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일제하 식민교육. 여러분들 요 문제는요, 반드시 한 문제가 기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입니다. 실제로 저는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일제강점기의 교육 전개는요, 먼저 첫 번째 기억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쪽은 실업 또는 기술 교육만 시켰다는 걸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이게 뭐로 이어지는 거냐? 당연히 우민화 정책이죠. 우민화 정책.
우미나 정책. 말 그대로 식민지 시대에 하급 관리들, 하급에 쓸모 있는 사람들만 예, 교육을 시키고요. 실제로 고등교육, 대학교육이나 이런 거는 좀 탄압한, 그래서 차별적인 우미나 교육을 했다는 게 일본 강점기의 교육의 특징입니다. 일본이 당연히 식민지를 하고 있는 일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교육 수준이 높아진 것을 반대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업교육에 치중했고요. 우미나 교육을 했다는 게 가장 기본 포인트고요.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1번부터 5번까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자, 첫 번째 조선교육령. 이건 아셔야죠. 우리나라 언제 예. 모르시지 않겠죠? 예, 가끔 요즘에 가끔 신문 보니까 요즘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요즘 학생들은 우리나라 강점기가 언제인지도 모르고 6.25가 언제인지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 그쵸, 이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어이가 없으시겠죠? 그냥 1910년부터 1945년까지 강점됐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뜨끔하시는 분 좀 몇 분 계실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자, 1910년부터 강점인데, 자, 바로 조선교육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학교, 뭐 전문교육 이런 거 실시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살펴볼 건 바로 네 가지입니다. 이 교육령에 따라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자, 원래 1차 교육령, 2차 교육령, 3차 교육령, 4차 교육령에 대한 내용들은 원래 더 자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출됐던 부분만 뽑아보면 핵심 포인트가 몇 개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자, 첫 번째 1차 교육령은요. 1차 교육령은 잘 보세요. 이 사학을 구속하고 탄압했다. 실제로 1차 교육령에 있었던 1910년대라고 하죠. 10년대라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무단 통치를 시행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게 강압적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게 강압적입니다. 실제로 언론, 출판, 집회, 결세 자유도 막고요. 그 다음에 강력한 헌병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좀 탄압하는, 말 그대로 무단 강압 통치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각종 사학들, 교육들은 당연히 좀 억눌렀습니다. 억눌른 상태가 1차 교육이고요. 자, 2차 교육령. 2차 교육령은 여러분들, 문화정책이죠. 이건 여러분들 1920년대 정책이거든요. 겉으로는 이제 뭐 풀어줘, 교육도 시켜주고 뭐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교육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걸 그래서 기만 통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보면요, 여러분들, 자, 문화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겉으로는 그래, 언론, 출판, 집회, 결사들도 인정해. 교육도 니네 해. 대학도 만들어줘. 자, 실제로 1923년도에 우리나라 밀립대학 설립운동이 일어난 후에 얘네가 문화정책을 통해서 한국인의 사범학교도 부분 허용을 하고요. 특히 대학 진학 부분. 그래서 이때 일본이 경성대학 제국을 만든다. 경성제국대학. 대학. 오늘날의 S대. 전신입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그래, 자제들 입학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기 입학할 수 있는 사람들은 친일파의 자제들, 친일 자제들 위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니네 대학 만들어줬으니까 니네 자꾸 민족교육 한다고 니네 만들지 마. 만들어줬으니까 니네 여기 입학해. 그러나 실제적인 것들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은 제한해버리고요. 이러한 기만적인 정책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2차 교육에서는 약간 겉으로는 풀어주는 거, 특히 대학 진학을 허용한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잘 이루어질 수 없고 친일자제 위주로 몇 명만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차 교육령. 이건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한글 교육이 폐지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국사 교육도 폐지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글 교육을 폐지시켰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글 교육을 폐지시켰다. 실제로 가장 많이 기출됐던 부분이 이 3차 교육령입니다. 왜? 한글 교육을 사실상 폐지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차 교육령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학교를, 제가 일부러, 이거는 오타 아닙니다. 일부러 초등학교로 썼습니다. 왜냐? 자, 여러분들 실제로 이때 소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게 아니고 뭘로 바뀌었죠? 국민학교로 바뀌었습니다. 국민학교로. 근데 제가 왜 굳이 현대 용어를 써놨냐? 헷갈리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실제로는 여러분들 소학교를 국민학교, 한국 시민의 교육을 받는 국민학교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개치는 게 초등학교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국민학교로 배웠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제 이것 때문에 나이가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지, 그다음에 국민학교를 졸업했는지 아시면은 대충의 나이대가 나옵니다. 참고로 저는 국민학교로 졸업했습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좀 있으니까 불과 몇 년 안 돼서 초등학교로 바뀌었다고 얘기하셨죠. 그래서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여러분들 이 국민학교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일제화 식민교육에서는 이 1차, 2차, 3차, 4차에 대한 교육력이 나오면서요. 3, 4차 한글 교육을 폐지한 거, 그 다음에 초학교를 국민학교로, 황국시민학교, 국민학교로 바꾼 요 두 가지 포인트만 여러분들 정리해 두시면 솔직히 크게 문제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 먼저 일제 간단히 했고요. 여러분들 자, 되셨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근대사학자들, 근대 교육학자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시겠지만요. 아까 제가 일단 안창호 선생님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뭐냐면은 안창호 선생님이 평양에서 대성학교를 만들었다는 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성훈 선생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는 거 오산학교 요 두 개 정도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성훈 선생님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산학교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창호 선생님의 대성학교,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간략히 여러분들 정리하면 됩니다. 자, 교육신주 자혁신, 개인을 혁신하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무실력행. 자, 여러분들 무실력행 무슨 뜻이죠? 뛰어다녀라. 살아있는 공부하자. 실용적인 공부하자. 책만 보고 공부하지 말자. 라는 얘기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점진 공부, 점진적으로 한다. 결국 그거의 목표는 뭐냐? 자, 민족 개종이죠. 왜? 민족 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 해야 돼요? 그렇죠. 국가의 자주성을 좀 확보해야 된다는 의미. 기억하시죠? 그래서 자아혁신, 무실력행, 점진적인 공부 중요했다라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어렵지 않고요. 자, 튼튼한 문, 직업교육, 도덕적 품성의 도야.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튼튼한 몸. 여러분들 당연히 건전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에서 체육교육을 얻는다. 여러분들도 가끔씩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기 초등학교 때나 아니면은 뭐 중학교 때, 전 초등학교 때로 기억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인 것인데 이 문장을 참 비판을 하셨어요. 건전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온다. 건전한 몸만 튼튼하면 건전한 정신? 그러면서 막 조폭들은 어떨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실제로 건전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온다. 최초 주도한 사람이 이제 안창호 선생님이고요. 그래서 체육교육 강화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직업교육. 여러분 직업교육은 말 그대로 실용적인 교육입니다. 1인 1기, 사람 한 명당 하나의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용적인 기술, 하나의 기술은 갖춰라 라는 얘기 여러분들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품성의 도야. 자, 도덕적 품성까지. 그래서 무실력행 플러스 충의, 용맹 같은 것까지 같이 해서 자, 역시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죠. 결국 여러분들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는 계속적으로 지덕체에 대한 조화적인 교육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안창호 선생님의 얘기는요, 요 세 가지 정도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튼튼한 문, 직업교육하면서 도덕적 품성 하고요. 여러분들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정리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저 대성학교를 설립했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요까지가 여러분들 교육학 개론에서 이제 안창호 선생님 근대교육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학자 여러분들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관악은 여기 있습니다. 아유, 이거 여러분 확실히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오타, 그쵸? 오타. 하고 자, 이렇게 해놨겠습니다. 자, 관악 어떤 거로 말씀드렸죠? 자, 관악 오면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하나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얘는 뭐죠? 그쵸? 얘는 사학이죠. 요거 정도 이렇게 가시면은 오늘 오히려 제가 이런 오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알고로 스스로 위안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일제강점기의 교육정책 중 사실상 한글 교육이 폐지된 것. 자, 여러분들 자, 한글 교육 폐지 당연히 여러분들 답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차인 거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4차 교육에서 그쵸? 자, 소학교가 국민학교로 바뀌었다.
자, 국민학교로 바뀐 이유 여러분들 말이죠. 황국 신민의 학교라고 이 개념입니다. 황국 신민. 그러니까 여러분 황국 신민은 내가 말씀드렸죠. 어떤 거면 그 황국 신민은 일제 천황의 자식들을 교육시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정리하셔서 답은 여기서 답은 당연히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까지 4차까지 한 번 더 정리하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들 이제 조선 교육, 근대 교육까지 마무리 지면서요. 실제로 한국 교육사는 여러분들 거의 마무리 졌습니다. 자, 한국 교육사는 여러분들 크게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국사를 했던 분들은 일단은 준비를 하시면서 한국사를 준비하셨던 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에요. 다만 이제 그 시대별로 또는 나라별로의 관학과 사학을 좀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리해준 거 이외에는 여러분들 특별히 다른 건 몰라도 이 한국 교육사 파트만에서는 요것만 정리를 하셔도 여러분들 쉬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다음 강부터 이어지는 이제 우리 서양 교육사는 여러분들 참 낯설죠. 세계사 일단 낯서니까 별로 빼시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기 때문에요. 세계사는 여러분들 좀 집중적으로 좀 웬만하면 지나가시다가 보지 마시고 이제 실제로 좀 이렇게 뭐 필기도 하시면서 실제로 흐름 좀 따라오셔야 됩니다. 실제로 서양 교육사 내용이 상당히 많고요. 자, 미리 이제 오늘 이제 강의에서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 이 교육학 개론에서요. 어떠한 뭐 이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좀 공무원 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교육학교에서는 이 한국 교육사는 솔직히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이제 다음부터 배우는 서양 교육사.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 철학. 연결돼서 같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뒤에 나오는 이제 심리학. 그렇죠. 심리학은 여러분들 심리학에서 이제 심리학 아시잖아요. 그 수학 공부하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명제 열심히 하다가 할 거 같네. 행렬 이거 끄떡하죠. 껐습니다. 쉬워 여러분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심리학 딱 나오면 뭐지? 여기서부터 난 아닌가? 이런 그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미리 교육 철학, 교육 심리학 같은 거는 강의 뒷부분으로 좀 가서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육사는 마무리 됐고요. 다음 강부터는 여러분들 서양 교육사에 대해서 서양 교육사가 이어지는 교육 철학 여러분들 아마 처음으로 나오는 고비일 겁니다. 요걸 잘 넘기시면요. 여러분들 거의 50%, 한 60% 넘어갔어요. 뒤에는 솔직히 교육 사회하고 교육 심리학 부분만 좀 중요하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우리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요.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서양 교육사, 그 다음에 교육 철학 부분 한번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시고요. 한국 교육사 여러분들 잘 마무리 지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